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세상 1문을 다음 두 번째로 공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는 우리 공기 중에 있는 구성 성분을 살펴보면은 공기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 다음 약 1% 정도 되는 게 아르곤이나 이산화탄소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공기는 공기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산소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코로 숨을 쉬게 되면은 폐로 공기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산소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이렇게 가지고 적혈구를 통해서 혈액을 따라서 이동을 해서 세포의 모세혈관 쪽에서 세포에서 이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 주게 됩니다. 자, 이 산소가 우리 생명 활동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용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용어를 보면은 공기라는 말을 예로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는 기라는 용어가 들어가는데, 기라는 것은 우리 동양 철학에서 기철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기의 일종인데 비어있는 공간에 있는 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비어있는 공간에 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공기입니다. 그런 것을 공기라고 하고, 또 우리 이제 기의 종류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프다든지 그러면 허기, 또는 우리 격언에 기가 빠졌다, 기가 넘친다, 기가 찬다, 이런 식으로 기를 우리는 많이 사용합니다. 과연 기라는 뭘까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기라는 것은 사실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다고 어떤 철학자분께서 쓰신 책에서 제가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라는 것을 우리가 동양 사람으로서 기라는 그 개념을 모르고는 이 많은 용어 중에 그런 뜻을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공기에도 기라는 단어가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라는 게 뭔지를 약간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라는 것은 그래서 처음에는 기라는 이제 기를 사용하다가 기라는 의미가 점점 넓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기라는 것을 모든 데에다가 다 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에서 또 보이는 데까지 물질에도 기라는 것을 사용하고, 물질, 그리고 산소나 이런 것들 뭐냐면 혈기, 혈액의 기운, 혈기, 신기, 이렇게 해가지고 기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게 더 확장돼 가지고 물질과 에너지를 넘어서서 도덕적인 그 개념까지도 거기다 적용했다고 그래서 뭐냐면은 그런 데에 개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추상적인 데까지도 호연지기가 있다. 그러면은 기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렇죠. 굉장히 추상적인 데까지도 기라는 그 철학을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런 도덕적인 데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우리는 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 동양 철학에서 하나의 기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에 관한 철학인데, 자,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이 우리 동양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냉기, 온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차가운 기운이 있고, 온기는 따뜻한 기운이 있고, 이런 식으로
기를 갖다가 다 기라는 것을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 자,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기라는 용어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면서, 그러니까 이게 황제 내경에서부터 정기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기가 사용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조선시대 말려까지도 기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 그래서 동양에서는, 기를 가지고, 많은 것을 설명을 했어요. 기를 가지고 많이 설명했는데, 이와 반대로 서양에서는 과학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과학. 그래서 과학을 이야기하는데 과학에서는 이런 기의 개념이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로서 구분을 합니다. 물질과 에너지로 구분하는 그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를 토대로 해서 과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과학이. 그래서 과학이란 뭐냐? 우리 한번 과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주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주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주가 뭘까요? 우주는, 제가 생각하는 우주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우주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라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것을 우주라고 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옛날에는, 아주 오랜 옛날에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그래도 좀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영역은 물질과 에너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은 일반적으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원시시대 때부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은 대부분 신에게 의지를 했습니다. 신이 주관하는 영역으로 남겨두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부분은 어찌 보면은 그 종교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과학은 물질과 에너지의 부분에 이렇게 약간 그 부분만 다루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를 다루는 것이 과학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그런 물질과 에너지를 서양에서는 어떻게 이제 접근하냐면은 물질의 이치를 다루는 것을 물리라고 하고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것을 화학이라고 합니다. 화학이라고. 자, 물리와 화학이 있고 생물은 어떻게 보면 물질은 물질인데 어떤 물질을 다루는 거냐면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물질을 다루는 것을 생물이라고 하는 거죠. 화학은 사실은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 모두를 다루는, 물질의 변화를 모두 다루는 영역을 화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물은 살아있는 물질을 국한해서 이렇게 다루는 영역을 생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지구과학은 뭐냐? 지구과학은 우리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물리, 화학, 생물 모두를 다 다루는 것이 지구과학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넘어서 천문까지, 그러니까 우주까지도 넓혀서 이렇게 지구를 벗어난 우주 천문까지도 광범위하게 다루는 학문이 지구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자연과학은 과학을 영역으로 자연과학은 이러한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제가 공기를 설명하다가 우주와 과학이 이게 뭐 화학이 뭐고 뭐 이런 그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기라는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서양에서는 과학이라는 물질과 에너지를 가지고 많은 이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1600년대 이후에 서양과 동양의 뭐냐면 과학의 역사에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철학은 그냥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는 동안에 과학은 발전을 하는 거죠. 물질과 에너지를 다루는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
일본, 한국, 중국 모두 다 동양이 모두 다 과학을 지금 현재는 배우고 그 서양의 과학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라는 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고 자연을 설명할 때는 물질과 에너지를 가지고 설명해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 신체의 건강도 이야기할 때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기를 가지고 우리 몸을 바라보게 되면은, 동양의 기철학에 근거해서 상당히 모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박문호 박사의 자연과학 세상 그 유튜브 TV를 보면은 박문호 박사께서 그 말씀하시는 게 우리 동양의 기철학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과 기철학은 보면은 이렇게 기철학은 상당히 모호한 면이 있는 반면에 과학은 명확하게 물질과 에너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연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현재 우리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과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좀 타당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학은 우리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강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 물질과 에너지 측면에서 그 건강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그 건강을 알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건강을 전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특히 저는 화학을 했기 때문에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물이고 2번째 지금 공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공기에서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은 이 아주 중요한 에너지 생산하는 반응 물질로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자, 적혈구를 따라서 이 뒤에 운반돼 가지고 모세혈관에서 세포 속으로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산소를 이용해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미토콘드리아 기관 안에서 영양소, 그러니까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지방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죠.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TCA 사이클이니 이런 식으로 전문 용어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부수적으로 열도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렇게 발생하는 열은 어디에 생기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기는 겁니다. 어디 다른 데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 에너지죠.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렇게 발생시키는 거예요. 생체 에너지는 전문 용어로 ATP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체 에너지를 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세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로 쓰이는 거고, 부수적으로 나오는 열 에너지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어떻게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 자, 에너지. 물질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물질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물질과 에너지의 관계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소는 사실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게 있냐면은 산소를 만약에 공기를 3분만 우리가 숨을 안 쉬게 되어도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는 죽게 됩니다. 세포가 죽으면 우리는 죽은 게 되는 거죠. 생명이 멈추게 되는 거죠. 자, 산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도 숨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라는 물질을 계속 세포에 공급을 해줘야 거기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에너지.
그래서 산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우리 몸, 우리가 생명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산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물 용매라는 물이라는 용매 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거기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산소가 아주 중요하게 쓰인다는 거죠. 물론 다다음번에 이야기하는 음식물에서 이제 물질을 또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질과 에너지 관계를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산소가 얼마나 중요하냐. 1931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오토 바르부르크라는 독일 사람인데, 오토 바르부르크라는 사람이 산소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산소의 포화도가, 우리 혈액 중에 산소의 포화도가 만약에 65% 이하, 그러니까 65% 이하로 내려가면은 35%만 부족해도 암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세포가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 악조건의 환경에서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아주 조건이 안 좋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암세포가 발생되게 되는 조건은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주면 암세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 세상에서 정상세포는 배양하기가 쉬운데 암세포를 배양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대요. 왜냐하면 정말 안 좋은 상태를 그 조건을 맞춰주려면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암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데 우리 몸 안에서도 아주 안 좋은 조건,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누적이 돼서 나중에는 그런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좋은 환경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면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토 바르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학자가 세포의 산소 포화 농도를 높였더니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전환되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증거를 찾았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의 산소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산소의 농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는 저 책에서도 언급이 돼 있어요. 면역학의 대가이신 아보 도우루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썼냐면은 사람이 병에 걸리는 단 2가지 원인이라는 책을 아보 도우루 교수가 썼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단 2가지 원인 뭐겠습니까? 저산소, 저체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산소, 저체온.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면은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세포에 산소가 적게 공급이 되면은 정상세포가 화학 반응을 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세포는 살기가 어렵고 암세포로 전환돼 가지고 암세포가 거기에서 생존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암세포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켜줘야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을 완전히 개선해가지고 말기암 환자가 완전히 간에 말기암 환자에 있는 온 간에 전부 다 암세포가 번져 있는데 그것이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온 간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하고 앞으로 3주 내지 6주 후에면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주도에 내려가 가지고 뭐냐면은 이제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낚시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생활했는데 이게 놀랍게도 뭐냐면은 암세포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한테 가서 찍으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진짜 그 사진에 보니까 깨끗한 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잘라냈다면은 잘라내고 뭐 이러면은 그 정상세포에서 암세포에서 정상세포로 못 들어가겠죠. 폐라든지 뭐 이런 일 막 수술해서 잘라낸 부분은 절대로 그 암세포를 잘라낸 부분은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잘라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저산소, 저체온,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자기가 혹시 저체온으로 가 있는지, 저산소 상태로 그 환경이 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생활 습관을 한번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그런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생활을 한다면은 암세포가 다시 바꿨으니까 생활이 다시 변화됐으면은 암세포에서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이론적으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그거는 과학이 아니죠. 과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학이 아니고 뭐 누구는 뭐 그런 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기적이 아니라 저는 과학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그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건강 실험을 한다면은 어떠한 질병이라든지 어떠한 암이라든지 또는 뭐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그런 이제 건강 지식을 가지고 건강 실험을 하는 사람으로 입장으로 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인간이 신이 아니라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그 결과를 신께 맡기고 기다리면은 좋은 결과를 신께서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한테 계속 기도만 하고 자기의 행동을 개선하지 않고 그런다고 하면은 바꾸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아무런 결과가 기대되지 않는 거죠. 가능한 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하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도와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늘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는 먼저 내가 뭔가를 변화시키고 행동을 해야만이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례로 한번 당태종, 약 600년대에 당태종 때에 견권이라는 어이가 있었는데, 견권이라는 어이가 뭐냐면은 이분도 그 당시 600년대에 103세까지 살았으면 굉장히 장수한 것이죠. 이 어이분께서 103세까지 장수하셨는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비뚤어진 기가 병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과학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동양에서는 기를 가지고 모든 걸 설명했기 때문에 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비뚤어진 기가 병을 만든다. 그리고 낡은 공기를 뱉어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폐가 깨끗해지고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효력이 있는 방법이며, 자, 그러니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은 폐가 깨끗해지고 우리 몸이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효력이 있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은 달고 맛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양생수를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음식은 달고 맛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자, 음식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공기 측면에서 낡은 공기는 뱉어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그러니까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공기를 자꾸 들이마시는 것은
건강에 이롭지 못한 거죠. 가능하면 신선한 공기,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조건들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 하나하나 어떤 책에는 보면은 뭐 이것이 중요하다. 어떤 책에 보면 이것이 중요하다. 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각각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이라는 것은 하나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모든 조건을 최적의 조건으로 맞춰주고 그렇게 조정을 했을 때 최적의 조건에서 최고의 생성물이 얻어지는 겁니다. 최고의 결과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우리는 전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조건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도 하나의 조건이고 두 번째 공기에 있는 산소도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이 조건을 만족시켜 줬을 때 우리는 건강한 생명 활동을 영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기를 좋은 쪽만 이야기를 했는데, 산소를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했는데, 또 산소가, 좋은 산소가 있는 반면에 우리의 몸에 아주 치명타를 안겨주는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해산소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활성산소를 줄이는 삶을, 생활을 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활성산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요즘은 많이들 여기저기서 활성산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항산화제를 또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그 활성산소를 줄이는 그 약이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우리 질병을 일으키는데 아주 주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범입니다. 산소는 산소인데 유해한 산소죠. 자, 그러면 활성산소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우리 몸에서 꾸준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깁니다. 미토콘드리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영양소,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또는 뭐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해서 산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TCA 사이클을 통해서 생체 에너지도 만들고 열 에너지도 생산하고 그렇게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미토콘드리아 개체수가 세포 안에 많이 늘어납니다. 건강한 사람은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뭐 막 게을러 빠지고 이런 사람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줄어듭니다. 이 사람은 에너지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서 스스로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늘어나고 활발한 그거를 형성시켜줘야 건강한 세포가 될 수 있는 거고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가능하면 움직이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근데 운동은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 10대, 20대까지는 그래도 좀 격렬한 운동을 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2% 정도가 활성산소가 된다. 2%. 그러니까 많이 격렬한 운동을 하면 많은 산소를 쓰게 됩니다. 호흡이 빨라지고 그래서 산소를 많이 쓰게 돼요. 많이 쓰는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활성산소도 2%로 곱하기 2%를 하면은 많은 양이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10대, 20대 때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 안에서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들이 나옵니다. SOD라든지 카탈라제라든지 뭐 글루타티온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뭐 코엔자임 Q10이라는 뭐 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스스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런 물질들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젊은 시절에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반면에 나이 40이 넘어가면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들의 생성되는 양이 반으로 뚝 줄어든다고요. 40쯤 되면 50%가 줄어드니까
운동량도 50% 줄여야 되겠죠. 거기에 비례해서. 그리고 그보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효소가 생성되는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이 40이 넘어가면은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자살 행위다. 질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이 40이 넘어가면은 가능하면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유산소 운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은 건강서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나이가 먹어서도 젊은 시절처럼 계속 움직이고 많은 산소를 쓰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 비례해서 활성산소는 많은데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황산화 그 효소들이 적게 생성돼 가지고 그거를 제거를 못하면 나머지 활성산소는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세포들을 공격하고 장기를 공격해서 뭐냐면은 죽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꾸 심장세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심장세포가 많이 죽으면 더 이상 뛰지를 않는 거죠. 심장마비가 오는 겁니다.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자, 뇌세포가 만약에 뇌에 있는 뇌신경이 많이 죽게 되면은 치매가 오겠죠. 또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어떤 건강 측면에서 운동도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동을 거기에 맞춰서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양을 적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가 적게 생성되는 그러한 생활을 해주는 것이 건강에 이롭되는 겁니다. 제가 건강 공부를 한 결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 10대, 20대한테는 뭐 항산화제 이야기 해봐야 웃습니다. 뭐 나한테는 필요 없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항산화제 하면은 굉장히 이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 몸에서 생성되는 그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 적게 생성되니까, 효소가 적게 생성되니까 외부에서 항산화 물질을 보충받아서 좀 극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사람도 만들어내고 모든 생명체는 다 만들어내요. 왜냐하면은 그 생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거에 만약에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항산화 물질의 양에 맞추어서 생활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활성산소를 충분히 극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은 건강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심지어는 암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그거를 전반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다 항산화 물질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들도 바깥에서 서 있기 때문에 태양의 광합성을 하는데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항상 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외선을 쬐게 되면 세포는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활성산소가 생기기 때문에 식물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식물에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수박에는 라이코펜, 토마토에도 라이코펜, 어떤 그렇죠? 감이나 감자 이런 데는 비타민 C가 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동남아를 베트남을 갔더니 그 사람들은 열매를 논이라는 열매를 먹는데 우리 관광객들한테 논이 제품을 팔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항산화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로닌이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이걸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건강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니 시금치가 됐든 어디 양파가 됐든 어디든지 다 항산화 물질 다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있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기 위해서 항산화 물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논이는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제로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모른다. 굳이 남의 나라에서 나는 그런 항산화 물질을 먹어야 되나?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하고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을 먹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제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웃습니다. 아니 이거를 아니 뭐 시금치에 들어있고 뭐 마늘에 들어있고 모든 데 들어있는데 왜 굳이 남은 나라에서 그 나는 것을 갖다가 굳이 그걸 갖다가 자랑하면서 먹을 필요가 왜 있느냐. 뭐 저는 또 그런 이제 뭐 4차 뭐 브라질에서 나는 뭐 4차 인기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먹는 그 일부 사람들을 보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먹는 건 좋은데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 야채에도 충분하게 우리 몸에 많은 필요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지, 뭐 공부를 해면은 더 좋겠고, 안 해도 모든 데에 다 들어있습니다. 야채. 그러니까, 그냥, 맛있게 골고루 드시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고기 속에도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데는 들어있는 걸 단백질은 많은데 뭐 그런 부분은 좀 적지 않을까. 만약에 그 항산화제를 먹으려고 하면은 어디에서 들어있을까요? 뭐 간에 들어있을까요? 뭐 혈액 중에 들어있을까요? 뭐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야채를 먹고 과일을 먹으면 거기에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에 듭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는 과감하게 육식을 포기하고 야채나 과일 이런 종류를 이렇게 드시면은 거기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있는 활성산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면서 질병으로부터 좀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산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산소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 중에 2%가 활성산소가 되면서 우리 세포를 공격하고 아주 여러 가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것을 모르고 생활한다면은 자신도 모르게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질병이 생기고 뭐냐면은 또 암까지도 진행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냐면은 우리가 생활할 때 좀 더 주의하면서 생활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7번째 신경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신경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 뇌에 뭐냐면은 마음을 편안하게, 차분하게, 평온하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평화, 뭐 이런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은 활성산소가 적게 생깁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건강하게. 만약 질병이 걸렸다고 해도 그런 생활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런 삶을 살았더니 암이 사라졌다는 그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잘 다스려도 우리 몸에 있던 질병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못지않게 마음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활성산소 측면에서.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적게 만드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즐겁고 밝은 마음으로 살면은 활성산소가 적게 생깁니다. 호흡도 가능하면 복식호흡을 하고 이러한 평소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좀 건강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건강 실험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산소, 그러니까 산소 조건 두 번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산소를 알고, 활성산소를 알고, 항산화 물질을 알고, 우리 몸을 알고,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건강한 몸, 건강한 삶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오케이. 자,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